안녕하세요. 나나의 달콤 책방의 나나입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토끼와 호랑이.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먹보 호랑이가 살았어요. 호랑이는 날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뒤지고 다녔죠. 어흥, 난 먹을 때가 가장 좋아. 먹보 호랑이는 먹고 또 먹어도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깡충깡충 뛰어가는 토끼를 발견했어요. 호랑이는 몹시 기뻐 단숨에 달려갔어요. 어흥, 너를 잡아먹을 테다. 호랑이는 산이 흔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외쳤어요. 아휴, 깜짝이야. 깜짝 놀란 토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딱 잘라 말했어요. 안 돼! 난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다. 널 통째로 꿀꺽 삼켜도 시원찮다고. 바로 그거예요, 호랑이님. 저는 너무 작아서 통째로 먹어도 배가 전혀 부르지 않답니다. 하지만 달콤한 떡을 실컷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하지요. 토끼가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어요. 달콤한 떡을 생각하자 호랑이도 저절로 침이 고였어요. 하지만 지금 떡을 어디서 구할까요? 이놈, 떡이 없으니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토끼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토끼가 재빨리 말했어요. 잠깐만요, 호랑이님. 제가 지금 당장 떡을 아주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호랑이는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떡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저 토끼를 잡아먹으면 되겠다. 난 정말 똑똑해. 호랑이는 속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무섭게 말했어요. 좋다. 당장 떡을 구워라. 네, 알겠습니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나뭇가지를 주워왔어요. 그러고는 불을 붙였어요. 나뭇가지는 활활 잘 타올랐어요. 토끼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돌멩이를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호랑이님, 이제 곧 맛있는 떡이 구워질 거예요. 벌써 고소한 냄새가 나죠? 토끼는 코를 킁킁거리며 활짝 웃었어요. 호랑이도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떡을 먹어야겠다. 그러자 토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조금만 참으세요. 구운 떡은 원래 꿀을 찍어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혹시 모르셨어요? 호랑이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걸 누가 모르느냐? 지금은 꿀이 없으니 그냥 먹겠다는 거야. 호랑이는 떡을 빨리 먹고 싶었어요. 토끼가 손뼉을 짝 치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저희 집에 아주 달고 맛있는 꿀이 있는데 당장 가져올까요? 호랑이가 얼른 말했어요. 냉큼 가져오지 않고 뭘 하느냐?
알겠습니다. 냉큼 다녀올 테니 제가 올 때까지 절대로 떡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마을로 내려갔어요. 호랑이는 침만 꼴깍꼴깍 삼켰어요. 돌멩이는 이제 빨갛게 익어 아주 맛있어 보였어요. 어흥, 맛있겠다. 토끼가 오기 전에 한 개만 얼른 먹어야지. 호랑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뜨거운 돌멩이를 집어 꿀꺽 삼켰어요. 아, 뜨거워! 호랑이는 너무 뜨거워서 폴짝폴짝 뛰며 엉엉 울었어요. 어흥, 어흥! 마을로 내려간 토끼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 깔깔깔 웃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떡 먹기 내기. 옛날 어느 마을에 박박이와 코흘리개, 눈첩첩이가 살았어요. 아이, 가려워. 박박이는 늘 머리를 박박 긁었어요. 코가 흘러서 밥도 못 먹겠네, 훌쩍. 코흘리개는 언제나 줄줄 흐르는 코를 닦느라 바빴어요. 아이고, 간지러워 못 참겠네. 눈첩첩이는 눈을 자꾸 쓱쓱 비볐어요. 하루는 이 세 친구에게 떡이 생겼어요. 그거 참 맛있겠다. 배가 몹시 고팠던 세 친구는 모두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런데 떡은 딱 한 접시 뿐이었죠. 박박이는 떡을 혼자 다 먹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혼자 먹을까 궁리하던 박박이가 머리를 박박 긁으며 말했어요. 떡은 한 접시뿐인데 나눠 먹으면 배가 더 고플 거야. 그러니까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몽땅 먹기로 하자. 그럼 한 사람이라도 배가 부를 거야. 이 말을 들은 코흘리개가 활짝 웃었어요. 코흘리개도 떡을 혼자 다 먹고 싶었거든요. 코흘리개는 코를 쓱쓱 닦으며 물었어요. 어떤 내기를 할까? 눈첩첩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눈첩첩이도 떡을 혼자 다 먹고 싶었거든요. 눈첩첩이는 눈을 푹푹 비비며 말했어요. 오래 참기 내기를 하자. 박박이는 머리를 긁지 않고 코흘리개는 코를 닦지 않고 나는 눈을 비비지 않고 참는 거야. 어때? 좋아. 박박이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박박 긁으며 말했어요. 나도 좋아. 코흘리개도 코를 쓱쓱 닦으며 말했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 눈첩첩이가 눈을 푹푹 비비며 말했어요. 세 친구는 떡을 혼자 다 먹으려고 꾹꾹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참기가 어려웠어요. 박박이는 머리를 긁고 싶은데 참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죠. 코흘리개는 코가 줄줄 흘러서 바지가 다 젖는데도 코를 닦을 수 없었어요. 눈첩첩이는 간지러운 것을 꾹 참았더니 눈에서 눈물이 다 나왔어요. 참다 못한 박박이가 좋은 꾀를 내었어요. 어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아주 잘생긴 노루를 보았지 뭐야. 뿔이 얼마나 멋지게 났는지 여기에도 불쑥 저기에도 불쑥 또 여기에도 불쑥 돋았더라고. 박박이는 노루의 뿔이 솟은 모양을 흉내내는 척하면서 가려운 머리를 푹푹 긁었어요. 그러자 코흘리개가 얼른 말했어요. 아이고 아깝다.
내가 있었으면 활을 이렇게 슝슝 쏘아서 잡았을 텐데. 코올리개는 활 쏘는 흉내를 내는 척하면서 옷소매로 콧물을 쓱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본 눈첩첩이가 냉큼 끼어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불쌍한 노루를 잡으면 안 되지, 안 돼. 눈첩첩이는 팔을 휘휘 내젓는 척하면서 가려운 눈을 몰래 쓱쓱 비볐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해가 일찍부터 쨍쨍 내리쬐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렀죠. 옷은 금세 땀으로 푹 젖었어요.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산 중턱에 도착하자 커다란 나무 아래에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도 지게 옆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런데 나무 밑에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떨어뜨렸나? 할아버지는 얼른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뭐가 들어있나 좀 볼까?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살짝 풀어보았어요. 주머니 속에는 부채 2개가 있었죠.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였어요. 마침 잘 됐군. 할아버지는 땀이라도 식히려고 빨간 부채를 펴서 휙 붙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코가 쑥 길어지지 뭐예요. 할아버지 코는 손가락만 해졌어요.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엉겁결에 빨간 부채를 한 번 더 휙휙 붙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코가 쑥쑥 길어졌죠. 이제 할아버지 코는 팔뚝만 해졌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 할아버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코가 이렇게 길어졌으니 창피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할아버지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등에서도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답답해진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휙휙휙 붙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코는 쑥쑥쑥 길어졌어요. 이제 할아버지 코는 지게 작대기만 해졌어요. 아이쿠, 이 빨간 부채가 요술을 부리는구먼. 할아버지는 그제야 빨간 부채를 붙일 때마다 코가 길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요술 부채가 생겼으면 뭐해요. 코가 이렇게 길어서는 걸어 다닐 수도 없는걸요. 할멈이 나를 보면 얼마나 놀랄고. 할아버지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산속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파란 부채가 있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이걸로 붙이면 혹시 코가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야, 그러다가 더 길어지면 어떡해. 할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러고만 있을 수도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파란 부채를 한번 휙 붙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코가 쏙 줄어들었어요. 옳거니.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파란 부채를 휙휙 붙였어요. 할아버지 코는 쏙쏙 줄어서 손가락만 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더 파란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이제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지 뭐예요. 아이고, 이거 귀한 요술부채로구나. 요술부채를 얻은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요술부채가 있으니 난 부자가 될 거야. 할아버지는 요술부채를 잘 감춰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부잣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머니에 넣고 잔칫집으로 갔어요. 부잣집 주인 영감은 손님들과 연신 껄껄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잔치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배가 빵빵해진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꺼내들고 주인 영감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주인 영감을 향해 빨간 부채를 살살 붙였어요. 그러자 주인 영감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에구머니나, 영감님 코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주인 영감도 깜짝 놀라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잔칫집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죠. 그날부터 부잣집 주인 영감은 끙끙 앓아눕고 말았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도 해보았지만 코는 눈곱만큼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부잣집 주인 영감은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파란 부채를 주머니에 넣고 부잣집 주인 영감을 찾아갔어요. 제가 영감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말에 부잣집 주인 영감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이요? 당장 고쳐주시오, 당장! 부잣집 주인 영감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부탁했어요. 할아버지는 영감의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만 하시오. 뭐든 다 들어드리리다. 부잣집 주인 영감은 할아버지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매달렸어요. 할아버지는 에헴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아주 어려운 일이라 좀 비쌉니다. 영감님 재산의 절반은 주셔야 합니다. 부잣집 주인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재산의 절반이면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하지만 길쭉한 코를 달고 사는 것보다는 재산의 절반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좋소, 어서 고치기나 하시오. 부잣집 주인 영감이 흔쾌히 대답했어요. 절대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그럼 코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영감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알았네, 알았어. 눈은 절대로 안 뜰 테니 어서 고치기나 하게. 영감은 두 눈을 꼭 감고 똑바로 누웠어요. 할아버지는 파란 부채를 꺼내 살살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영감의 코가 스르륵 줄어들었어요. 드디어 영감의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영감은 기뻐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잣집 주인 영감 재산의 절반을 받아 부자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며 아무도 몰래 사람들의 코를 길게 늘여놓았어요. 그러고는 고쳐주는 대가로 돈을 많이 받았지요. 할아버지는 이제 의리의리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 코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주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코가 쭉쭉 늘어나면 하늘까지 닿지 않을까? 할아버지는 코에 대고 빨간 부채를 휙휙 붙였어요. 코는 쭉쭉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휙휙 붙이면 쭉쭉 늘어나고 또 휙휙휙 붙이면 쭉쭉쭉 늘어났어요. 코는 천장보다 높이, 지붕보다도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정말 하늘까지 쭉쭉 뻗어 올라갔어요. 옥황상제는 하늘을 뚫고 올라온 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빨간 부채로 장난을 치는 할아버지가 괘씸했어요. 이 코를 당장 천도나무에 묶어라. 선녀들이 할아버지의 코를 천도나무에 묶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는 코가 하늘을 뚫고 올라간 것만 신기해서 싱글벙글했지요. 와, 정말 대단한 부채로구나. 이제 슬슬 코를 줄여볼까? 할아버지는 파란 부채를 꺼내 살살살 붙였어요. 그런데 코가 천도나무에 묶여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줄어드는 만큼 할아버지의 몸은 하늘로 둥둥 올라가기 시작했죠. 내 몸이 왜 하늘로 올라가지? 할아버지는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벌벌 떨었어요. 그때 옥황상제가 명령했어요. 이제 그만 코를 풀어주어라. 선녀들이 천도나무에 묶여있는 할아버지 코를 풀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땅으로 쿵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옛날에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한테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물건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것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내는 맷돌이었어요. 임금님은 밤마다 이 맷돌을 꺼내놓고 명령했어요. 나와라, 나와라, 붓! 그러면 맷돌이 빙글빙글 저절로 돌면서 붓을 퐁퐁퐁 쏟아냈어요. 임금님이 그쳐라, 그쳐라, 붓! 하고 명령하면 맷돌이 뚝 멈추었어요.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도대체 그 요술 맷돌이 어떻게 생겼을까? 백성들은 모두 궁금했지만 아무도 볼 수는 없었어요. 한 욕심쟁이가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신기한 물건이 그렇게 많다는데 하나쯤 없어져도 모를 거야. 욕심쟁이는 까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몰래 궁궐로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그날 밤에도 맷돌을 꺼내놓고 명령했어요. 나와라, 나와라, 금! 그러자 맷돌이 빙글빙글 돌면서 금덩어리들을 쏟아냈어요. 몰래 숨어서 이 모습을 본 욕심쟁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오라, 정말 신기한 물건이군.
저것만 있으면 난 임금님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욕심쟁이는 임금님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기한 맷돌을 훔쳤어요. 살금살금 도망쳐 나온 욕심쟁이는 강가로 달려갔어요. 배를 타고 도망가면 아무도 못 따라올 거야. 욕심쟁이는 미리 준비해둔 나룻배에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먼 바다로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드디어 궁궐에서 아주 먼 바다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마음이 놓인 욕심쟁이는 신기한 맷돌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뭘 만들어 볼까? 옳지, 그게 좋겠다. 욕심쟁이는 무릎을 탁 치더니 맷돌을 향해 명령했어요. 나와라, 나와라, 소금! 그러자 맷돌이 스르르 돌아가면서 소금을 퐁퐁 쏟아냈어요.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비쌌어요. 그래서 소금을 내다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난 이제 부자다, 부자야. 욕심쟁이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맷돌은 쉬지 않고 스르르 스르르 돌아갔어요. 소금이 자꾸 쌓였어요. 아이쿠, 이러다 배가 가라앉겠어. 그런데 욕심쟁이는 맷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지 뭐예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맷돌아, 이제 됐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욕심쟁이는 맷돌이 돌지 못하게 꽉 붙잡았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발만 동동 구르던 욕심쟁이는 소금을 퍼서 배 밖으로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욕심쟁이가 소금을 버리는 속도보다 맷돌이 소금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어요. 너무 무거워진 배는 결국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욕심쟁이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벌만 받고 말았지요. 신기한 맷돌은 지금도 바닷속 어딘가에서 스르르 스르르 계속 돌면서 소금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짠 것이랍니다. 호랑이와 곶감.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온종일 굶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흥, 배고프다. 뭐 좀 먹으러 갈까?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닭은 너무 작아. 토실토실한 돼지라도 한 마리 물어가야지. 호랑이는 눈에 불을 켜고 물어갈 돼지를 찾았어요. 마침 외딴 집 돼지우리에 토실토실 살찐 돼지가 쿨쿨 자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그 집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으앙, 으앙! 그런데 그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아기 엄마는 아기를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아기 엄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늑대다, 늑대. 자꾸 울면 늑대가 물어가요. 그래도 아기는 앙앙 울기만 했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사방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늑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에이, 깜짝 놀랐잖아. 호랑이는 집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아기 엄마가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호랑이다, 호랑이. 자꾸 울면 호랑이가 물어가요.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쿠,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자기가 왔으니 이제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기는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으앙으앙 하고 울었어요. 아니, 내가 왔다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네. 그래, 오늘은 저 아기를 물어가야겠다. 호랑이는 방문 앞까지 다가갔어요. 그때 아기를 달래던 엄마가 아주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곶감이다, 곶감. 그러자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 곶감이 무엇인데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아무튼 나보다 훨씬 무섭고 사나운 녀석인가 보다. 호랑이는 겁이 덜컥 났답니다. 안 되겠다. 호랑이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달아났어요. 곶감한테 잡혔다가는 큰일이 날 테니까요.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형과 동생이 살았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에 사이좋게 농사를 지었어요.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형과 동생은 힘든 일은 서로 자기가 하려고 했고 좋은 음식이 생기면 서로 갖다 주기 바빴지요. 형제 사이의 우애가 얼마나 깊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벼를 다 추수한 형제는 벼섬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형님, 올해는 농사가 참 잘 되었어요.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기는 처음인걸요? 동생은 쌓아놓은 벼섬만 보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게 다 네가 열심히 일한 덕분 아니냐. 올해는 내가 많이 아파서 혼자 고생이 많았을 게다. 그러니 올해 추수한 곡식들은 네가 더 많이 가지고 가거라. 형은 동생에게 벼섬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형님께서 더 많이 가지셔야죠.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생은 형이 준 벼섬을 형한테 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벼섬 중에서 몇 가마를 꺼내더니 그것도 형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아니다. 나보다 네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당연히 곡식도 네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은 식구도 많으니 당연히 형님이 더 많이 가져가셔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을 한 만큼 갖는 게 옳은 일이야. 식구도 적은 제가 형님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형 말을 거역할 셈이냐? 다른 건 양보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절대로 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형과 동생은 할 수 없이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공평하게 나눈 벼섬을 각자 자기 논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은 동생이 더 많이 했는데 곡식은 똑같이 나누어 갔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형은 밤새도록 동생에게 곡식을 더 줄 방법이 없는지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한참을 생각에 빠져있던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형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논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벼섬을 지고 동생네 논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밤에 몰래 갖다 놓으면 동생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벼 10가마니를 동생네 논에 갖다 놓은 형은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형은 집으로 돌아가 달콤한 잠을 푹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과 똑같이 곡식을 나눌 수는 없어. 형님네 식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말이야. 이리저리 돌아 누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동생에게도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형님 몰래 벼섬을 갖다 놓는 거야.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동생은 벌떡 일어나 자신의 곡식 가마니를 형의 논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10가마니는 더 있어야 내년 봄 보릿고개까지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동생은 10가마니를 형의 논에 옮겨 놓았지 뭐예요. 이제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겠군. 동생은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기분 좋게 일어난 형이 아침 일찍 논에 나가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곡식 쌓아놓은 곳을 바라보던 형은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 분명히 동생에게 10가마니를 옮겨 놓았는데 곡식은 전혀 줄지를 않았으니까요. 그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내가 어제 분명히 10가마를 동생 눈에 갖다 놓았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편 아침 일찍 자신의 논에 도착한 동생도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죠. 내가 어젯밤 도깨비한테 홀렸나? 어떻게 벼섬이 하나도 줄지 않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죠. 안 되겠다. 다시 형님 논에 갖다 놓아야지. 동생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동생네 논에 갖다 놔야겠어. 형도 이렇게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그날따라 아주 밝은 달님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모두들 잠이 들었겠지. 형은 행여 누구 눈에라도 띌까봐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논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동생네 논으로 벼섬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그때 마침 동생도 벼섬을 옮기려고 논으로 나와 팔을 걷어붙였어요. 영차! 동생은 지게에 벼섬을 지고 형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못 가서 동생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쪽에서 벼섬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형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형님! 그제야 동생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깨비한테 홀린 게 아니라 형님께서 우리 논에 벼섬을 옮겨 놓으셨던 것이구나. 형의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형님! 동생은 벼섬을 던져버리고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가 볼까봐 조심조심 벼섬을 옮기던 형은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네가 이 밤에 웬일이냐? 그러시는 형님은 이 밤중에 벼섬을 지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동생이 웃으며 이렇게 묻자 형도 그간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네가 어젯밤에 우리 논에 곡식을 옮겨다 놓았구나. 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형님도 그러셨잖아요. 허허허, 하하하. 형과 동생은 두 손을 맞잡고 한참을 껄껄 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이었죠. 그 뒤로도 형과 동생은 오랫동안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제주꾼 오형제. 옛날에 사이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 꿈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커다란 단지를 하나 사서 그 단지에 오줌을 눈 다음 뒷마당에 잘 묻으시오. 그러면 10달 후에 아기가 생길 것이오. 노인은 이 말만 하고 사라졌어요. 꿈에서 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삼신할멈이 드디어 아기를 점지해 주시려나 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꿈속 노인이 시킨 대로 장에 가서 커다란 단지를 사왔어요. 그러고는 단지에 오줌을 누고 뒷마당에 정성스럽게 묻었어요. 드디어 10달이 흘렀어요. 으엥, 으엥! 아기 우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뒷마당으로 달려가 단지를 열어보았어요. 단지 안에는 정말 건강한 사내 아이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몹시 기뻤어요. 아기를 조심조심 안아서 꺼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삼신할멈에게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아이 이름은 단지에서 나왔으니 단지손이라고 합시다. 할아버지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단지손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7살이 되자 할아버지보다 밭도 더 잘 맸어요. 단지손이가 태어난 지 12년이 지났답니다. 이제 단지손이는 어른 10명보다도 더 많은 일을 후딱 해치웠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도 이제 많이 컸으니 세상 구경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단지손이가 공손히 부탁했어요. 오냐, 그러려무나. 사내는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봐야지. 할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부디 몸조심해야 한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지만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손이는 씩씩하게 집을 나섰어요.
깊은 산속을 지날 때였어요. 고개 너머 나무들이 태풍이라도 부는 것처럼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바람 한 점 없는데 나무가 저렇게 흔들리다니. 단지손이는 단숨에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숲이 점점 추워졌어요. 단지손이는 오들오들 떨면서도 계속 걸어갔어요. 그곳에 가보니 커다란 나무 밑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아이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의 콧김이 얼마나 센지 숨을 훅 들이마시면 나무들이 쓰러지고 숨을 후 내쉬면 나무들이 일어섰어요. 게다가 콧바람이 너무 세서 숲속이 추워졌던 것이었어요. 단지손이는 오들오들 떨면서 아이를 깨웠어요. 얘, 나는 단지손이야. 세상 구경을 하는 중이야. 넌 콧김이 대단하구나. 그러자 아이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난 콧김손이야. 나도 세상 구경을 하는 중이야. 우리 함께 다닐래? 단지손이와 콧김손이는 의형제가 되었어요. 그러고는 신나게 세상 구경을 떠났어요. 둘이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흙탕물이 콸콸 흘러 길을 가로막았어요. 이상하다. 비도 안 왔는데 홍수가 난 것처럼 흙탕물이 흐르다니. 단지손이와 콧김손이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글쎄 오줌을 시원하게 누고 있지 뭐예요. 오줌이 강물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흙탕물이 길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단지손이와 콧김손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얘, 우린 단지손이와 콧김손이야. 세상 구경을 하는 중이야. 네 오줌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자 아이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난 오줌손이야. 나도 세상 구경을 하는 중이야. 우리 함께 다닐래? 단지손이와 콧김손이와 오줌손이는 의형제가 되었어요. 그러고는 신나게 세상 구경을 떠났어요. 셋이 함께 길을 가다가 옷고름에 커다란 배를 묶고 가는 아이와 딱 마주쳤어요. 아이는 커다란 배를 장난감 배처럼 가뿐히 끌고 갔어요. 얘, 우린 단지손이와 콧김손이와 오줌손이야. 세상 구경을 하는 중이야. 넌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자 아이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난 배손이야. 나도 세상 구경을 하는 중이야. 우리 함께 다닐래? 단지손이와 콧김손이와 오줌손이와 배손이는 의형제가 되었어요. 넷은 신나게 세상 구경을 떠났어요. 넷이 함께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커다란 무쇠신을 신고 가는 아이와 딱 마주쳤어요. 아이는 무거운 무쇠신을 신고도 비단신을 신은 것처럼 공중공중 뛰어다녔어요. 얘, 우린 단지손이와 콧김손이와 오줌손이와 배손이야. 세상 구경을 하는 중이야. 네 발힘도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자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난 무쇠손이야. 나도 세상 구경을 하는 중이야. 우리 함께 다닐래? 단지손이와 콧김손이와
오줌손이, 배손이, 무쇠손이는 친형제보다 더 사이좋은 오형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세상 구경을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깊은 산속에서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죠. 저기 집이 있다. 작은 오두막을 발견한 오형제는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그 집에는 작고 늙은 할머니가 살았어요. 어서 와요. 오늘 밤은 여기서 밥도 먹고 푹 쉬었다 가세요. 주인 할머니는 친절하게도 저녁밥까지 차려주었어요. 그런데 밥상을 받은 오형제는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글쎄, 밥은 사람의 살로, 국은 사람의 피로 만든 것이었어요. 갑자기 밖이 쿵쾅쿵쾅 소란스러워졌어요. 살짝 내다보니 주인 할머니의 5 아들이 사냥해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5 아들은 사냥해온 노루며 토끼를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요. 주인 할머니와 5 아들은 원래 호랑이였는데 사람으로 둔갑을 한 것이었어요. 이크, 어서 도망치자. 단지손이와 다른 아이들은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들한테 금세 들키고 말았죠. 이놈들, 누구 맘대로 도망을 치려고?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잡아먹힐 것 같으냐? 단지손이도 커다란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나서서 말렸어요. 싸우지 말고 내일 아침 시합을 하자. 우리가 이기면 너희를 잡아먹고 너희가 이기면 그냥 보내주마. 호랑이들과 오형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밤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자 호랑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 누가 더 나무를 빨리 베는지 나무 베기 시합을 하자. 힘쓰는 일이라면 오형제도 자신 있었어요. 드디어 나무 베기 시합이 시작되었어요. 호랑이들은 도끼를 들고 오더니 쿵쿵쿵 무섭게 베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형제한테는 도끼가 필요 없었죠. 단지손이는 큰 손으로 나무를 쑥쑥 뽑았어요. 콧김손이가 콧김을 흥 불면 나무가 픽픽 쓰러졌어요. 무쇠손이가 발로 퍽 차면 나무가 뿌리채 뽑혔어요. 호랑이들이 나무를 10그루 벨 때 오형제는 나무를 100그루씩 베었어요. 우리가 이겼지? 그러니 우리는 간다. 오형제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들은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어요. 안 돼! 댐쌓기 시합도 해야 돼! 호랑이들이 억지를 부렸어요. 그래서 댐쌓기 시합을 시작했어요. 호랑이들은 강 위쪽에 댐을 쌓고 오형제는 강 아래쪽에 댐을 쌓았어요. 호랑이들은 막았던 댐을 터뜨려 물을 흘려보냈어요. 이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려보내면 오형제가 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형제가 지은 댐은 아주 튼튼했어요. 물은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어요. 호랑이들은 이번에도 오형제를 잡아먹을 수 없었어요. 호랑이들이 또 억지를 부렸어요. 못 가! 장작 쌓기 시합도 해야 돼! 호랑이들이 장작을 던지면 오형제가 받아서 쌓는 시합이었어요. 호랑이들이
장작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빨리 던지는지 장작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하지만 오형제는 척척 다 받아서 쌓았지요. 장작 더미가 산처럼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오형제는 장작 더미 위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받아냈어요. 안 되겠다. 저 녀석들을 그냥 구워 먹어버리자. 호랑이들은 장작 더미에 불을 붙였어요. 장작이 화르륵 타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불! 모세손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불은 장작 더미를 집어삼킬 듯이 활활 타올랐어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오줌손이가 불붙은 장작 더미에 대고 오줌을 누기 시작했어요. 오줌이 콸콸콸 쏟아지자 불은 금세 피씩 꺼지고 말았죠. 하지만 오줌손이는 오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줌은 강처럼 흘러 장작 더미 꼭대기까지 차올랐어요. 어프, 호랑이 살려! 호랑이들은 오줌에 빠져 죽을까봐 허우적 난리가 났지요. 이젠 내 차례군. 배손이가 옷고름에 묶었던 배를 풀어 오줌 바다에 띄웠어요. 오형제는 배를 타고 무사히 탈출했어요. 그때 콧김손이가 나섰어요. 잠깐, 저런 못된 호랑이들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되지. 콧김손이가 오줌 바다에 대고 콧김을 세게 불었어요. 그러자 오줌 바다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호랑이들은 머리만 오줌 위로 내민 채 얼어버렸죠. 이번엔 무쇠손이가 나섰어요. 무쇠손이는 무쇠신을 신은 발로 호랑이 머리를 뻥 찼어요. 호랑이들 머리가 이리 대굴 저리 대굴 굴러갔죠. 호랑이들도 다 물리쳤으니 이제 다시 세상 구경을 떠나볼까? 재주 많은 오형제는 콧노래를 부르며 출발을 했답니다.